요즘 좀 국회에서 시끄러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재정 취지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네.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중재법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완벽한 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기존 언론에 대한 뭔가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불신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성범죄 때문에 잘린 줄 안다.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겁이 나죠. 네. 언론의 근본적인 어떤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혐의가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면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강원도 기자들의 은밀한 뒷담화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말 반가운 얼굴이 스튜디오로 돌아오셨습니다. 임우원 선배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드릴까요? 네. 우리 이게 지금 원년 멤버죠? 네, 그렇죠. 네. 1회를 이렇게 시작했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모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는 우리 강원 지역의 언론들 중에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 네. 그다음에 주연도 아마 주연 방송에서도 서울 다루긴 하는데 주재 기자가 네, 있죠. 그렇죠. 예. 청와대 출입 기자 주로 뭐 취재합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입장 중에 이제 저희 강원도 현안이 있으면 그 정부 부처에다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서 전달하는 거. 근데 주로 요즘은 워낙에 정보 접근성이 좋아서 그 발표하는 즉시 다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원문까지 거의.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대로 쓰면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제 다루는 게 제 1과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도 인물들의 네. 움직임, 동향 파악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의제로 만들 수 있는 주제를 꺼내가지고 올리는 뭐 이런 정도의 기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까? 엄청 많죠.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에만 한 300명 정도 이제 출신 인사들이 정부 각처에 되게 많아요. 그 임원 부장의 취재 수첩 안에 안 들어가면 중요하지 않다는 인물인가요? 그렇겠다. 걸러지는. 아니 제가 아직 못 찾아냈다는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오늘 선배님이 오신 김에 좀 전국적인 이슈를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요즘 좀 국회에서 시끄러운 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보면은 이 지난해 6월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에 비슷한 게 한 16개 발의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다 묶은 새로운 개정안이 지난 25일이었죠. 새벽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처리가 됐었고 이제 오늘 녹화일이 30일인데 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좀 여야 간의 입장차는 있는 상황이죠. 변호사님 이번 개정안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을 하게 만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된 부분하고 네. 이때 그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이제 추정이 돼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은 있는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언론사에서 우리는 고의 과실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 부분이 이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가짜 뉴스를 보도하거나 이를 매개한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요즘에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좀 개정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언론중재법에 관련된 그 기사를 조회하면 뭐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네. 대체로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설명하거나 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사보다는 반대한다는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이게 뭐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언론하고 관계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그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 당사자가 되는 게 언론사하고 기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다 취재 보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이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기자들이 반발하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봤을 때 이게 언론중재법이라고 지금 통칭하지만 가짜뉴스 피해구제 강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 취지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네. 아니 가짜뉴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그게 심하니까 그걸 강화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다만 그 이면에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석될 네. 부분이 워낙에 많아서 아까 말한 대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피해자가 나 이렇게 입었다고 해야만 그게 입증이 됐는데 네. 불법행위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봤을 때 너네가 이거 불법행위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라라는 걸로 언론사에 주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것에 적용되는 기사의 대부분은 지역 언론은 거의 없어요. 중앙 정치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리고 정치인의 가족이라든지 네.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카더라 뉴스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정치인들,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빼겠다, 대상을. 적용 대상으로 빼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짧으니까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온다고. 이거는 정치적인 거다라고 그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지금 그 뭐 언론중재법의 찬반에 대해서 또는 뭐 쟁점에 대해서 여기서 뭐 논의할 부분은 뭐 워낙 쟁점 자체가 첨예하고 내용이 많아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럼 과연 강원 지역의 언론 상황 네. 또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논의해야 될 주제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미 뭐 언론 중재를 통해서 뭐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같은 걸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런 법적인 구제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런 것 좀 이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강원일보 사례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19년, 2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저는 언론중재에 3번 정도, 작년에만 2번 정도 이제 갔다 왔는데 제 기사로 하나, 다른 이제 소속 부서에 지금 때문에 하나 갔다 왔는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를 거는 사례 자체가 많지는 않고 걸어도 이것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명예거든요. 이 기사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그래서 다음에 뭘 할 때 인허가를 받거나 뭐 사업을 할 때 크게 손해를 본다. 이거 바로 반드시 정정보도 해달라. 네. 근데 취재 내용에 보면은 정정보도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냥 반론보도의 대상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돼서 이거 악의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타당한 근거 그리고 출처가 있는 데서 따와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거긴 언론 중재는 요즘 또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예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언론 중재가 아주 넓게 중재를 받아들여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재하면은 아 이거는 가봐야 중재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언론사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조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도 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왜?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언론 중재 뭐 하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오기만 하면은 다 해가지고 그거 기분 한번 받아보시면 언론 중재 했습니다. 소장같이 날라와요. 막 네. 몇 장으로 해가지고 거기 입장, 기사에 대한 입장 엄청 부담스러운데 네. 막상 가서 중재위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프셨으면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은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요 반대 입장만 다루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하면은 싸워요. 그럼 중재 결렬 해가지고 소송 뭐 권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강원 지역의 이제 공무원분이신데 네. 이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서 일단은 직위 해제가 됐고 예. 이 징계까지도 이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으셨는데 네. 무죄가 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이제 자기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성범죄 때문에 잘린 줄 안다. 네, 그걸 이제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이러이러하면 대부분 거기서 해결이 되고 원하시는 바를 확실히 말씀을 하시라. 뭐 정정이라든지 반론이라든지 원하시는 내용을 좀 확실히 말씀하시고 대부분 거기서 해결을 하셔야지. 사실 이걸 소송으로 끌고 가면 비용서부터 그 노력 그리고 굉장히 소송이 뭐 변호사야 맨날 하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소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서 해결을 보시고 이제 명예 회복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팩트였거든요. 직위해제 당해서 징계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뭐 거의 1년 지나서 무죄를 받으셨으니까 그 해당 기사 그 당시의 기사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또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작용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언론중재 관계 유사한 사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법한 상황이 발견돼서 시청에서 과태료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직위 해제를 시켰다 했는데 사실 출처도 있고 내용도 팩트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법적으로 다투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중재에 제소를 한 건데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이건 팩트고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유죄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러한 혐의가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면 이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중재위에서도 그렇게 중재를 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언론사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거 분명히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다. 네. 알고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 혐의가 아니라서 다시 회복되면 그러면 충실히 다뤄야 된다는 개념으로 넓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바뀌면 이게 뭔가 우리 회사의 명예를 침수한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언론중재법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목적이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내는 이런 가짜 뉴스라는데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실수로 오보가 났을 경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정당한 오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속보 경쟁하다 보니까 발표한 게 초기에 발표 저렇게 해가지고 그게 오보가 됐다. 그러면은 구제해야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게 적용되면은 그거는 남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접근권이 정보 접근권이 너무 가까워지고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2005년에 이 법이 제정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5년 인터넷 매체가 286곳이었는데 2020년 지난해에는 9,896곳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35배의 매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앙지에서 발표를 하면 이 매체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전문 인용 보도예요. 근데 그게 수천 건이 한꺼번에 쫙 하면은 포털을 점령. 그래서 포털도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나오는데 점령을 해버리면 여론은 거기에 벌써 이제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한 구제법이 필요하다. 이 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제 고의 중과실 이런 그리고 정당한 오보에 대한 모호함은 이제 보완해 가야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법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판례가 쌓이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이런 거가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판단하는 기준 시야 자체도 언론이거든요. 직접 당사자가 언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겠다고 초점을 맞추면 좋은 기사 나오기 어려워요. 계속 그렇게 되고 또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계속 확장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론중재법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완벽한 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좀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좀 기존 언론에 대한 뭔가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불신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대 찬성은 80%였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여론조사가 중간중간 나왔는데 대부분 찬성이 많아요. 그런데 언론 개혁 필요성에는 67%, 비공감이 22%,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추세는 대부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이 나왔다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반론을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언론 보도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악에 대한 어떤 탐사 보도라든지 심층 보도를 할 때는 되게 기자들도 취재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어떤 탐문을 하거나 취재를 해서 어떤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심층 보도를 해서 그 보도로 인해서 그 보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할 만큼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사권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수사기관하고 공조하기에는 금방 정보가 새서 또 방어막이 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대한 위축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그 언론중재법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뭐랄까 대응 방식도 되게 고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거나 언론 중재를 가는 것에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은 기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도 뭐 언론사 상대로 5천만 원, 1억이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개인 상대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되게 겁이 나죠. 네.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보도로 인해서 내가 소송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면 근데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돈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법이 또 그런 어떤 우리 언론의 근본적인 어떤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것 또는 이게 충분히 반론이라든지 또는 그 논거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엮어낼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좀 나눈 이야기들을 한 줄평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 네. 한 줄평 어려워요. 한 줄평.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잘 적어놨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미 신뢰를 받고 있었으면 이러한 입법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 이제는 신뢰도 회복에 먼저 집중하자. 이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기자협회보나 이런 데서도 또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에 대해서 해외 기관에서도 많이 이제 분석들을 해놓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3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내부자들에 나왔던 대사 있잖아요. 여기 조국일보의 그 주필이 얘기했던 거. 국민은 개, 돼지라고 조금만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논의들, 그 다음에 당사자인 언론과 기자들의 어떤 반발,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국민은 더 이상 개, 돼지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요즘 뭐 1인 미디어나 네. 뭐 너튜브나 소셜 미디어 이런 곳에서 좀 가짜 뉴스가 엄청 네, 많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이 좀 더 뭔가 질 좋은 뉴스라던가 이런 좋은 뉴스를 만들어내면 그런 가짜 뉴스, 나쁜 뉴스는 경쟁에 밀려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쁜 뉴스 잡는 건 좋은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자님들을 이제 언론에서 뭐 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사실 기자들 열심히 하는 것 이제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소수의 그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이제 도매금으로 이제 취급을 네. 당하시는데 가짜 뉴스는 가짜일 뿐 기자는 가짜가 아니다. 아. 좀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